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월에 나타난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제 미국이 CPI 수치와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11월, 12월에 일어난 경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조금 요약을 해서 가져온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저희들이 빈살만이 한국 내한 방문을 해서 네옴시티에 대한 계약 체결을 MOU를 40조 원가량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한 방한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OU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그냥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OU라는 것 자체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정말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 계약 체결을 한 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갖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계약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MOU라고 이제 또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자, 알겠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냥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노리고 그냥 방한을 한 것인지 진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한국이 MOU를 체결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11월 달쯤에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바로 채권시장에서 레고랜드가 이제 강원도가 빚을 못 갚겠다, 이렇게 해서 보증 채무가 생긴 건데요. 이제 레고랜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2,05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2,050억을 전액 상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안의 내용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증 채무가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채권시장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보증 채무가 일단은 돼버렸다? 이거 자체는 일단 신용에 대한 문제가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은 뭐예요? 신용이 나락으로 가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끝.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희들의 같은 신용으로 이루어진 이런 금융시장들은 신용이 한번 꺾이는 이상 그냥 끝입니다. 나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강원도가 2,050억이라는 보증 채무를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환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전액 상환을 했냐 라고 보시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있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는데, 이 김진태 씨가 이야기한 바로는 절반은 강원도 예산에서 끌어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절반은 강원도 예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끌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것도 빚을 담보로 다시 빚을 진 거고요. 이것도 빚을 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보증을 채무를 한 게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엔 돌려막기였다.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신용을 한번 잃어버려서 채권시장이 주춤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이미 신용은 신용대로 잃었고 빚은 돌려막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지만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나중에 터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안 좋게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한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한 불을 끈 거에 대해서도 해결이 된 부분도 아니고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12월에 이틀 전이었나요? 이틀 전에 12월 13일에 이제 11월 CPI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와줬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0.5% 이상, 0.5% 이상 CPI가 잡혀야 된다. 안 그러면 별로 저는 호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1월에 발표된 10월 CPI도 0.5가 잡혀줬고 12월에 발표된 11월 CPI도 0.6이 잡혀줬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잡혀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CPI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지금 다시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자체는 아직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2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연준 의원이 한 말도 있었죠. 아직까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 자, 이 말은 아직까지 CPI가 고점에서 완벽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지금 형식은 맞지만 아직까지 증거가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 매파적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실제로 말도 했었고, 금리 인하는 없다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지 않나, 그리고 아직 더 금리를 상승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동결을 시키지 않을까,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저희들이 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예상을 했었죠. 저희는 솔직히 예상한 것과는 크게 막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베스트로 생각한 나쁜 그림보다는 아직은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대비를 잘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대비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죠.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11월 24일에 0.25포인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월 달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가 발표가 있죠. 그때도 0.25로 갈지 0.5로 갈지는 그 이창용 총재님의 생각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0.5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인가요? 어제 12월 15일에 연준 페드에서 금리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인데 0.75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 의원께서는 0.5를 낮춰주는 모습이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좋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고 결정이었다. 왜냐면 CPI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금리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는 처음에 먼저 금리들을 이렇게 쫙 올려놓고 CPI를 잡은 다음에 이걸 잡아놓고 이렇게 동결을 하는 걸 항상 연준에서는 선호를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0.75를 올리다가 0.5를 다시 올렸다는 경우는 CPI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시 꺾여지지 않는 한은 0.75는 이제 조금 생각 바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0.5로 그 다음엔 쭉 이어나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먼저 항상 올려줬었기 때문에, 매도 먼저 왔는 게 낫다고 이렇게 먼저 올려주는 모습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0.5로 낮춰줘서 인상을 해준 거는 악재이긴 하지만 악재 중에는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는 했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이다. 그치만 안 좋은 선택의 와중에 최선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반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4.5%죠. 미국의 기준금리 4.5%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25%, 3.5% 이 정도인데, 이게 금리차가 1.25% 정도가 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환율이 1,300원이지만 1,300원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또 올라가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점도표의 예상으로 본다면 2023년에 금리는 점도표로 보자면 5에서 5.25%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5%는 무조건 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내년에 무조건 5%는 넘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와 이번 연도의 큰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끝이 난 상태이고, 경제 이슈로 이제 또 최근에 그런 글들로 또 가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또 시진핑이 중국 방역 완화를 진행을 했죠. 전부 다 방역을 풀면서 굉장히 동시에 이제 약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환절기에 감기가 되게 독감이 많이 걸리는 시기잖아요. 겨울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방역 완화를 한 것도 맞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
그리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감기약에 대해서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지금 완전 뭐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 난리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지금 수요와 공급이 지금 깨졌다 상황이. 수요가 훨씬 높은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제약사에 긴급 생산 명령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뭐 제약 테마들을 보면 되겠죠. 제약 테마들 뭐 감기약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원료를 생산하는 감기약 뭐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테마들을 또 위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시면 조금 더 돈이 되지 않는 정보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오를 주식에서도 실제로 많이 지금 뉴스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를 주식에서도 뉴스들을 리오프닝주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얻어가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긴급 생산이 명령진 품목은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약뿐만이 아니라 방역 완화 자체를 중국도 한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의 큰 이슈들은 11월과 12월에는 지금까지 12월 현재까지는 뭐 이 정도가 있었다라고 크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있었나라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있었으면 제가 캐치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게 이 정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는 이 정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보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FTX 사태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FTX 사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FTX 사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TX 사태가 세계 3위의 코인 거래소죠. FTX가. 근데 이게 2위까지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위인가 3위인가 모르겠습니다. 2위에서 3위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래소란 뜻이죠. 1위가 바이낸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래소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T 자산을 부풀리고 경영진의 고객 그러니까 FTT라는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발행을 했었는데 바이낸스 쪽에서 이게 다 매각을 했었죠. 매각을 했는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FTX가 이게 장부상의 거래를 한 거예요. 결국엔 장부상의 거래를 한 겁니다. 코인을 만들어냈어요. 코인을 만들어낸 다음에 코인을 팔았습니다. 큰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 공시가 띄워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다 이걸 팔았으니까 가격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출을 시도합니다.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은 1달러랑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랑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만큼의 보증금을, 그러니까 달러를 유치를 시켜놔야 돼요. 원래 거래소에 실제로. 근데 이거를 유치를 해두지 않고 다른 거에 FTX가 투자를 한 거예요. 결국엔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FTT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FTX 쪽에서 이 장부 가지고 다른 걸 이상한 헛짓거리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출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이 돼야 되는데 이 달러가 진짜 부족해지니까 인출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인출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 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 보니까 인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치금을 장부에만 적어둔 거지 실제로 예치를 해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져서 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내 돈을 지켜야 돼. 내 돈 지켜야 돼. 다 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돈을 지켜야 되라면서 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엔 파산까지 오게 된 건데, 이거를 처음에는 바이낸스가 싼 맛에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채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이게 바이낸스도 인수를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인수를 해서 내가 이득을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바이낸스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부채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인수를 못하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건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인력이나. 근데 이거 인수도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이 터져버린 상태였고, 결국에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나락이 가버렸죠. 그냥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투자한 것들도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에 그냥 장영구 위믹스 같이
위믹스나 뭐 루나 같이 그냥 상패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결국엔 파산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파산이 당하면 결국에는 다른 거래소들도 이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FTX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거래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가 FTX가 터짐으로써 인해서 다른 거래소들도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제네시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출이 일으켜주는 업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다른 것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다른 거래소들도 분명히 터지는 게 많고, 이 터지는 것들 거래소에 의해서 상패가 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예전에 한 달 전에 영상도 올렸었죠. 상패 분명히 많이 당할 거라고. 이 상패 시즌이 올 거기 때문에 이 FTX의 여파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코인파는 아직도 더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 이 FTX 여파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안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의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FTX 여파가 나와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번 연도 안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1월, 12월 오늘까지의 뭐 경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머지 더 괜찮은 이슈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이렇게 과거들을 알고 있어야 현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